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돼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세가 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이 거대 입법 권력에 짓밟히고 사법부 위에 정치가 올라타려는 순간을 맞이하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을 바꿔 3심제를 4심제로 고치겠다고 듭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을 뜯어 고쳐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은 독재 완성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권력이 법을 심판합니다. 판사가 아니라 정권이 판결을 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괴물 독재 국가입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권력, 그 체제가 시작되면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무엇보다 법치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그 모든 것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헌법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벽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피하는 방탄복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당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받들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경선 과정의 혼선까지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아픔과 갈등을 뒤로하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과 도덕성의 정치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괴물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그 손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는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약속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을, 구호가 아니라 계획을. 전북은 다르고 특별합니다. 전북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국가가 나아갈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북을 다르게 약속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로 K컬처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새만금을 미래산업지구로 완성하고 탄소, 수소, 방산, 바이오 산업을 키워 전북을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역사와 문화 그리고 휴양을 결합한 관광특구, 전북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호남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이번에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윤리의 기준입니다. 상식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방탄이 아닌 책임, 거짓이 아닌 정직, 김문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문수를 선택하면 김문수가 됩니다. 사표가 아니라 이기는 표를 던져주십시오. 호남의 청년이 잘 사는 길,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표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주십시오. 가짜는 진짜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루 투표는 3일 투표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전주를 방문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국민의 손으로 괴물 독재를 막아달라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하며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21대 대선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대선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TV토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투표를 마쳤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신촌대학가에서 20대 유권자들과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이후 서울 강동구와 송파, 서초, 관악구 등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건데 당 선대위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남은 기간 역전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돌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탄에서 당선됐던 동탄의 기적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장인이 많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산책 유세를 펼치는 등 주요 지지층인 2030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마을회관에서 가장 먼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탄소 배출 산업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장소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닷새 뒤면 대선 본투표일인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막판 선거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거란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강 흐름엔 큰 변화가 없지만 막판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큰 걱정은 이번 사전투표가 평일에 열린다는 점이라며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일인 오늘과 내일이 평일이라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30대에서 50대 사이 유권자들이 출근 등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표 심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회관을 예고 없이 찾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談판을 시도했지만 이 후보 부재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이제 3자 구도가 현실화된 만큼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로 반 이재명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김 후보는 사전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면 시간을 최소화한 무박 유세로 유권자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김문수도 싫다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사표 심리를 부각하는 건 퇴행적인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가 그제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방송 때 했던 발언은 이 후보의 창작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이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아들 문제를 사과했다며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준석 후보 발언을 묻는 질문에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국가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이 후보는 TV토론회 도중 원색적인 표현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진 것을 놓고 워낙 심한 음담패설이라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장남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검찰 공소장을 고리로 공세고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주장대로 댓글이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대구 범어 2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선열 기자는 어느 투표소인가요? 네, 광주 첨단 이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두 곳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김근우 기자, 대구 투표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이틀 모두 평일에 진행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이곳으로 많이 몰렸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대구와 경북을 합쳐 사전투표소 47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는데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 대선에서도 30%대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 11시 기준으로 대구는 4.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경북도 6%를 겨우 넘겼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도 많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의 CCTV 화면도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경북이 바뀐 표심을 보여줄지 아니면 기존 표심을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이곳 대구와 경북에서 80%대의 득표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30%대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기존 승리 공식대로 82%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광주는 늘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 오늘도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호남 지역은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장인들도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곳 투표소를 포함해 96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298곳이 마련됐는데요.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광주 11.79%, 전남 14.26%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광주 48%, 전남 51%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투표 모의 시험을 하며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광주 지역 대부분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졌는데요. 24시간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를 통해 공개하고 공정선거 참관단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몰리는 주요 투표소엔 정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호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426만여 명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대구와 광주 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군우, 오선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렸는데 2월에 전망했던 1.5%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한홍 기자, 기준금리 인하와 0%대 성장률 모두 시장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라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고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이달 들어 대미 수출이 15% 급감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통화 당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때 가장 큰 변수였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1360원대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나타낸 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선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향후 인하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정책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간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선 외국 투자자금 이탈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대외 금융 자산은 지난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에 전망했던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해외 투자은행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내렸는데 한은 역시 0%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법원의 관세정책 제동, 엔비디아 호실적 등 호재가 겹치면서 우리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27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7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부품의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어제 부산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기업 5곳은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고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욕지국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욕 맨해튼 국제통상법원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지난 1977년에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대통령에게 무한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근거에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이고 문제가 된 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며 다른 원고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트럼프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발표했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에는 더 높은 차등적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무역 적자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위협이 일종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통상 이 법은 적대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는데 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에 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가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 비상 사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등 12개 주도 뒤따르는 등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 일본,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 왔는데 이번 판결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항소는 앞으로 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의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국내 경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가구당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4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1분기 명목 가계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4.5% 늘어난 535만 1,000원이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 줄었습니다. 또 소득 상위 20%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88만 4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습니다.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14만 원으로 1.5% 줄었습니다. 소득 분위별 가구 중 하위 20% 가구 소득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 6시부터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전투표 직전이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논란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후보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 그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그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 오늘 이 기자회견이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짧은 사과 뒤에 오히려 굉장히 좀 정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조건을 걸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는 간단히 하고 자신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무관심이다, 무능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사과를 한 바 있어요. 자녀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런 문제제기 방식이 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리고 또 정치 교육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너무 저급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이준석 후보가 바라는 정치가 뭐냐, 문제제기 방식도 잘못됐고 또 이재명 후보의 자녀의 경우에는 권력을 농단하거나 비선이 아니에요. 전혀 권력과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권력을 농단하고 비선을 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권력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만 자녀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떤 가십 같은 문제를 대선 TV 토론에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TV 토론이 묻혀버렸어요. 결국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적 식견을 좀 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직 저 여성 혐오 발언에 파묻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검증을 막아버린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사과의 말이 있었거든요. 일단 사과의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제를 하긴 했지만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사실 조건부 사과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의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후술했던 내용들은 그 이동호 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이 사과가 아니라 문제 제기가 바로 오늘 기자회견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이 방송 토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방송 토론은 저희 이제 패널들끼리 하는 이런 일반적인 토론보다도 훨씬 더 격조 있고 정돈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제기했던 이 의혹들이, 문제 제기들이 표현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동호 씨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어떤 태도 측면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이동호 씨의 일탈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대답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또한 그것이 자녀 문제까지 모두 다 검증 대상으로 두는, 심지어는 김혜경 씨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가족도 무한 검증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혹을 궁금해하시는 국민들께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다, 이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김혜경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에서 잘못했다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어떤 봉사라든가 종교 이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조용한 내조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과가 바탕이 된 것이다 말씀드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3년 전 선거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새로운 뉴스거리 있냐, 이런 가십거리를 이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그 모방범죄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화된 표현, 조심스러운 표현들을 써야 되는데, 대선 후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분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고 차별을 좀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좀 심각한 이미지, 딱지가 하나 붙었다. 이게 앞으로 본인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토론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질문을 미리 좀 준비해온 질문이었을 거고 오늘 이준석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던진 질문들은 내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질문이다. 이렇게 좀 본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질문과 관련한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에서 준비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발언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현장에서 조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준비된 발언이었겠지만 이후 이준석 후보가 이 후폭풍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응들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사실 그런 식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출을 해왔거든요. 예. 사실 저는 어제 그 방송 토론의 발언 그 자체보다 그 발언에 대한 의혹 제기를 대하는 그런 이준석 후보의 태도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께 불편감을 끼친다라는 것 자체를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는 전 유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선거를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양당제에서는 과반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만 사안을 다루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대로 두더라도 자신의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TV 토론회에서 이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정면 대응을 지금 결정한 만큼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관련 가족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때려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뺐고 예. 또 이재명 후보를 때려서 김문수 후보의 표까지도 가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자신의 지지율이 한 10% 전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심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도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40대잖아요. 이제 40대 초반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번에 못 되더라도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까? 그리고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되고 굉장히 고민해서 선택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성 혐오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의 자신의 주 지지층인 20, 30대 남성들로 하여금 어떤 지지표를 흡수한다거나 젊은 층의 지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준이 너무 낮다. 최소한 대선 후보가 이 정도 수준의 말을 공중파에서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기존 구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사과하고 조건 없는 사과, 그걸 통해서 어떤 지지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선거 막판까지 이런 네거티브 그리고 극단적 수단을 사용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좀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결과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또 공개가 됐단 말이죠.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공소장을 보셨을 텐데 좀 네. 어떠십니까?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좀 연결지어서 비추어 보면요. 네, 국회에 제출된 공식적인 자료인 것이고 약식 선고를 통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700건이 넘는 이 도박 입금 건수가 발견이 됐고 2억 원 상당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이 비하 표현들을 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처벌 대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또 신고된 재산은 39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도박 자금을 또 어디서 갖게 된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처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됐고 이것이 대중에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께서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 또한 단순히 이 선고 사실을 넘어서 390만 원의 재산과 2억 원의 도박 자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것이 자녀까지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박 자금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요. 도박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드렸고 또 뭐 지금도 사과하는 입장이다 말씀드리고 뭐 도박 자금이 2억 3천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을 했다가 받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번 주고받으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금이 2억 3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도박 횟수가 많아서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요. 또 이 부분도 뭐 어떻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도박을 잘못한 거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건 맞지만 뭐 2억 원이라는 자금이 한꺼번에 동원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평생 족쇄될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뭐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을 지금 19금 방송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지금 내부 구체적인 내용을 그럼 또 어디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표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너무 국민들께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존폐 위협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의 대상이 된 어떤 직접적인 1차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이렇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시 이제 어떤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제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조금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일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저도 뭐 방송에서 할 말 많죠. 근데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추상적이고 정제된 말씀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이고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한 의사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녀의 어떤 일탈로 인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수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후보가 40대 정치인으로서 어떤 문제 제기 방식도 굉장히 잘못됐고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함으로써 어떤 돌려치는 그런 의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고 결과적으로도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자녀에 대한 어떤 가십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모든 대선 TV 토론이 묻혀버렸어요. 예. 이것 또한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문제제기 방식으로 인해서 결국 결과 전달력, 이준석 후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저희가 녹취를 들으셨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이 후보의 의원직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부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 왜냐하면 그 또 가해 대상이 됐던 사람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여성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공연하게 이 게시가 됨으로써 국민들께서 느꼈던 그런 불편감을 전 대리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과 요구를 넘어서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 내지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좀 과도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또한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정치적으로도 묻 지지자들한테는 검증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준석 후보를 내몰아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정책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이 소위 젠더 이슈, 그러니까 남녀가 편을 갈라서 싸우는 그런 구도로 또다시 재편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도 읽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되 과도한 방법론을 동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후보의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동시에 민주당 또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각을 실증을 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민주당이 이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중도층과 여성층들이 봤을 때에 오히려 나 우리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은 쉬쉬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해갖고 방 안에 코끼리를 드러나게 했다고 하는 게 민주당이 그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을 써온 분들이 참 지금 그 이준석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이준석 후보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달을 가르치는데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치켜 세워서 달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딱 높이 들어가지고 달을 보세요 하니까 달은 보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을 든 이준석 후보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서 들었던 이정현 선대위원장 발언을 보자면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제를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까지 지금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더 키워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이런 사안은 뭐 민주당이 거들지 않더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너무 노골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TV 토론 과정에서 했고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도 해야 되고 또한 반면에 또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실은 3년 전에 다 사과를 했던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발생된 이슈라고 한다면 민주당에도 저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미 이슈가 됐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다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새로운 것인 마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봤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코끼리 이슈보다는 손가락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제기 방식이라든가 또 검증의 대상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선이라든가 권력 남용, 농단을 한 사람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젊은 자녀이고 뭐 이재명 후보가 부모로서 엄히 다스리고 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게 검증 차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고 결국 이게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게 해볼 만한 카드다라고 밀어붙이는 건데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 통합이라든가 또 여성과 남성 간의 통합 문제라든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준석 후보가 20, 30대의 남녀를 갈라치기 하듯이 이런 세대별 갈라치기 또 여성과 남성의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과도한 수사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타격은 딱히 없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사실 김재섭 의원이 비유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은 달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달을 못 보게 할 정도의 잘못된 수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 전에 사과를 했다.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는 그와 같은 의혹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전달됐고 이것이 실제 약식 선고를 통해서 벌금형까지 확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이것이 확정적인 사실관계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도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각자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라고 하면 실체적인 사실 자체가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감 표명 내지 사과를 했던 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례였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 일 그대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 퉁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언의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 본인은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목표치를 지금 2자릿수로 잡고 있는데 이 2자릿수 달성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TV 토론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자녀의 문제고 이게 뭐 권력 농단이나 남용의 문제,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발언 한 부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검증의 이슈로 들어보기에는 파급력이 그렇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탈당 러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이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계속적인 공격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층이 2030 세대의 결집을 유도하고 또 김문수 후보의 표도 좀 가져오고 이재명 후보의 표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 자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중도층이라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계속해서 좀 꼬리표처럼 남겨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특히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남는 것이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뇌리에도 오래 각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나 상황이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후에 또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후보가 아직 40대,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 탄핵 국면이 조금 더 일찍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출마조차 못했을 정도로 아직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잠재력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적인 일반적인 공감대를 맞추는 것이 또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함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예, 자 후폭풍이 워낙에 좀 큰 사안인 만큼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좀 사전 투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 후보들도 투표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들의 사전 투표 후의 발언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한 사전 투표율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그거는 그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찬성하는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에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저는 동탄 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세 후보 모두 이제 공통적이었던 거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좀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투표에 나섰습니다. 자, 계양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데 이곳에서 굳이 투표를 한 이유 뭐라고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낙선하자마자 제일 처음 나갔던 것이 이 계양구의 보궐선거였습니다. 예. 계양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사법 방탄을 위해서 면책 특권이 필요해서 그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송영길 당시 후보 그 대표까지 몰아내고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 지역구를 활용을 하는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한 신뢰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의원직은 바로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양 같은 지역은 보궐선거 지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의 그 의문 제기들이 다 맞았다라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무리를 빚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서 출마를 방탄을 위해서 사용을 했듯이 대통령직도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역시 사법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새 후보 발언에서 이제 주목됐던 건 김문수 후보의 이제 사전 투표 동료였는데, 왜냐하면 일각에서 제기된 그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게 또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뭔가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게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본인이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자. 이 투표하면 부정선거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본인도 제일 먼저 사전투표를 한다? 이거 자체가 아직도 후보 자체가 현실인식이 없다거나 또는 오락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나 국민의힘 모두 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들도
그 혹세무민하거나 선전선동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인천을 간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 이겨보겠다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뭐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자신들이 적나라하게 패배한 지역을 찾아감으로써 굉장히 이번 선거에 암울한 패배가 드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이준석 후보가 됐든 과거의 잘못 그리고 현재의 잘잘못 그리고 또 잘할 것들 이런 과거와 미래를 향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믿음직스럽고 안정감 있고 또 민생 경제를 가장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이 내란 문제, 내란 종식을 시켜줄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고 하는 선택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보듯이 소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재판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재판은 중단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헌법 특히 특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말 그대로 헌법 제84조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소추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것들이 헌법학자들의 대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도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단 법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부정선거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방송 토론에서 한번 제기가 됐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부정선거론자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선관위가 유감 표명을 하는 보도자료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부정선거론을 불지피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적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천구 같은 경우가 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논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수개표를 포함해서 엄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정치의 본분에 맞는 것이다. 이런 모범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트럼프도 대통령 된 이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어요. 아예 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민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의무를 주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국정원을 통한 댓글 조작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지금 12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그러니까 12시 기준 투표율이 8.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12시 기준 7.11%였는데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사전 투표가 또 평일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유불리를 좀 어떻게 따지십니까? 사실 이게 투표가 통상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저희가 본선거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주말과 이어져 있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 날 투표일자가 잡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목금 사전 투표율이 조금 투표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 그 이상 긍정적인 지표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예년보다 한 7% 이상 높아진 양상이었는데 제가 이번 비상계엄 국면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고관여층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격정적인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그 인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도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저희가 이 탄핵 국면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라고 해서 양측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고관여층화된 국민들께서 합당한 선택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위원장께서도 평일이라서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걱정은 안 했고요. 이번에 사전투표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란으로 벌어진 사전투표인 것이고 정말 나라가 이상하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난 3년간 저는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아침 일찍 강북구청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 굉장히 표정들이 밝았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생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것이어서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까지도 1분기에 예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우상향으로 가야 되고 또 코스피로 손실을 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장밋빛이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일어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잘 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미 뭐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뭐 혹시나 싶은 마지막 변수라 할 수 있음은 바로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저녁에 뭐 의원회관까지 찾아갔었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마지막 방송 토론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단일화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더 절박하게 후보가 직접 만나야 한다. 그런 비슷한 조언들을 건넸거든요. 그에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자정까지 새벽까지도 직접 문을 두드리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 이런 부분들은 크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럴수록 이준석 후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많은 구설에 휩싸여 있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을 해서 예상보다 득표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또 정치적으로 치명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단이 보수 진영 내에서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전반적인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1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마지막 투표의 현장에서는 차악을 막기 위한 또는 최악을 막기 위한 그런 투표들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얼마든지 이 무게감과 중량감으로 승부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좀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시작된 마당에 만약에 나머지 그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뭐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 표가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철수 의원이 후보 시절에 절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 안 하겠다. 단일화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했는데 단일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결국 3년 만에 탄핵되고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막말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단일화하면요. 이준석 후보의 이제까지의 말, 과격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정치계에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 그것들이 국민들이 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도 않아요. 절박하려고 한다면
텐트를 치기 위해서 텐트 청소도 하고 모기약도 피워놓고 등불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들어갈 공간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조기 대선 뭐 단일화 이슈가 좀 계속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남은 일정, 그러니까 본투표 전까지 또 이 이슈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들로 현재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구로 구민회관입니다. 네, 그곳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사전투표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6월 3일에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최대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하는데요.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표의 소중한 거를 늘상 해왔지만 이번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전투표는 이제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번거롭게 다른 곳에 가서 할 필요 없이 출근길에 들러서 투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오늘 낮 12시 기준 8.70%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이고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7.11%와 비교하면 1.5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를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 현장에 경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번으로 YTN에 인증 사진과 메시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등에 빨간 도장 찍은 것도 좋고요. 또 투표소나 선거 벽보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청자들의 소중한 인증 메시지는 다음 달 3일 본투표 때 개표 방송에서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표적인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구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대학생들과 한 표를 행사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운명은 국민 손에 달려있다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추세로 볼 때 지지율에서 충분히 앞서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등 맹추격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엔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구동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이번에도 정치와 세대,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동탄 주민과 국민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젊게 바꾸는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투표함을 옮기는데 6천 명이 넘는 무장경찰이 투입되고 취임식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합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도 대대적인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420여 곳과 본투표소 2,200여 곳에 경찰 6,200여 명을 배치합니다. 개표소 외곽에도 1,000명 넘는 경찰이 투입됩니다. 특히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회송 등에는 무장경찰 6,4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투표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또 새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경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취임식 행사에 대비해 서울 소재 국가중요시설 70여 곳, 교통시설 300여 곳 등 휴약시설을 점검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계획했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본투표일에는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선거고 정말 한치의 빈틈없이 공정해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을 포함한 관계 당국들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다음 주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이튿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로 역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던 대통령은 1060일, 임기 절반을 간 넘기고 파면됐습니다. 초기 예상했던 비용 500억 원을 넘겨 건물 개보수와 국방부 등 연쇄 이동까지 관련 예산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는 등 임기 내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산시대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 파격 소통이라며 대통령실이 자랑하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와 설전 끝에 194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한 게 어딨어요? 역술인 관여 의혹에 미국의 도감청 논란,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용산시대도 기로에 섰습니다. 대선 이튿날 취임하는 거리선거인 만큼 새 대통령도 당장은 용산에 짐을 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쪽과 정부 청사가 모인 세종시에 행정수도 털을 잡자는 쪽으로 크게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효율성과 보안, 경호상의 문제,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새 행정부 수반의 첫 번째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인기 연예인들 SNS 포스팅이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 지지로 오해받을라 소속사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옷 디자인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카리나는 팬 소통 앱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오해라고 해명했고,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 뜻이 왜곡되어 특정 의도로 소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신지도 과거에 팬과 찍은 사진이 특정 정당 응원을 하는 것처럼 사용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예계의 정치색 논란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재생산되는데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이 이용된 셈입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는 V포즈를 취했다가 휴대전화 색깔로 중화시키겠다는 위트 섞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본인의 해명에도 원하지 않는 정치색을 덧대는 게 지나치다는 평가와 대중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민감한 시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네, 미국 이제 소재 기업 5군데가 연합해가지고 네. 국제무역법원이라고 그러죠. CIT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주로 이제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관세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여기다 제기를 했는데 예. 여기 있는 이제 소재 기업 5개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여러 주들도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뭐 아리조나 이런 데서도 12군데의 그 주들이 같이 이제 낸 거거든요. 네. 똑같은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 연방법원의 그 헌법 1조 8항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관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특별한 이제 법안을 하나 마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이번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관련 법안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197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번에 올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 자체가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이 관세 부과를 근거로 비상경제권한법을 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이제 197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왜 제정이 됐느냐 하면은 국가안보, 외교 이런 이제 경제와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그런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면 네. 비상사태를 이제 일단 선포를 하고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977년도에 이 법이 마련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해서 무슨 뭐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련 소송이 계속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법이 사실은 이번에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5개의 소재기업뿐만 아니라 12개의 어떤 주들에 그 연합해가지고 제소한 것 외에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주류 수입 업체, 또 교육용 키트나 악기 제조업체 이런 데서도 이제 제기를 하고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 데만 지금 총 7건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국제 무역 과 관련된 또는 관세와 관련되는 것은 국제무역법원에서 이제 1차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의 법률 같은 게 이제 제소와 관련되는 것은 그냥 연방에 이제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고등법원이죠. 그 연방 항소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데 그런데 특허 문제라든지 국제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혹은 정부 계약과 관련된 이 항소심은 어디서 하느냐면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항소를 하면 또 판결이 나올 거고 또 판결이 나오면은 아마 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절대로 물러설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중단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중단은 안 되죠. 바로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소가 되면 또다시 이제 그는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투트랙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봐서는 이제 항소하고 또 나중에 대법원까지 이거는 이제 한 트랙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어찌됐든 뭐 7월 3일까지 다 90일 전에 이제 끝내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협상은 따로 할 겁니다. 그래 투트랙 방식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각 국가와 협상은 협상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트럼프 행정부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신규 유학생의 비자 인터뷰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마 이제 여기에 학생들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날벼락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의 DEI라고 하는 거, Diversity D, 그다음에 E는 Equity라고 하는 거고 I는 Inclusiveness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DEI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각 조직 내에서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DEI 정책 자체를 좌파 진보 좌파 성향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도 이제 당연히 이걸 없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대학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학문의 자율성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학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DEI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친유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은 안 되고 반유대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 12월 됐죠. 그래서 이 워싱턴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서 그 미국에 근무하는 이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를 이제 불러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은 이 DEI라고 하는 문화 전쟁이 하나 있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실상 미국 사회 내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인데 대학도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의 생각이
DEI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들으려고 하는 유학생이 소위 말하는 친 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예.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러내고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비자 절차를 중단을 시킨 거죠. 근데 관련해서 이제 사상 검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SNS에서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이제 홍길동이라는 유학생이 SNS를 썼는데 그 SNS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이게 사상 검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그 전에 DEI와 관련된 내용을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냈거나 또는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의 이런 것들을 보냈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SNS를 쓸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서럽고 안타깝고 좀 불편한 그런 심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유학생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면접 일자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학기제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다 졸업 시즌이에요.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부분이 5월 말부로 이제 다 졸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학기는 9월 달이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들로부터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면접 일자가 잡힌 학생들이야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우선 이제 자기가 일차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 SNS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은 뭐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목표로 해서 유학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비자가 언제 완전히 막힐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일단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이 걸린 상태니까 지금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이제 두 개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학생 개개인의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대학교예요. 그러면 대학교가 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제대로 통제를 안 했느냐. 반유대주의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 대학교 너는 뭐 했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통제보다는 오히려 대학교 통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예. 자, 그런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요.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 가장 유학을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는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인도가 됐습니다. 인도가 이제 3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중국이 그래도 2위 정도 되거든요. 27만 명. 이제 한국이 3위 정도 됩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한국도 엄청나게 많이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27만 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자를 취소하거나 또는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그런 학생들이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산업 스파이든 또는 심리적인 차원에서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야 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만 얘기를 했지 지금 직접적으로 중국 학생들만 가지고 조치한 건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이제 분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 일부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면 중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미국 대학생들 중에 이제 외국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재정적인 타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학가에. 대학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왜요? 그게 지금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11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물론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예.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미국 경제에 연간 한 440억 달러를 기여하는 거예요. 예. 이 기여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학교가 워낙 많긴 한데 평균으로 한 학교당 외국인 학생 수가 대충 10% 내외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적어도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학생들 같으면 우리 한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제 주립대학교 이상이나 또는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 거기는 비율이 훨씬 높죠. 왜 그러냐면 좋은 학생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학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그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기여도 굉장히 큰데 또 이것이 이제 학교 운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차단해 버리게 되면은 학교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고 미국의 지역 경제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말씀해주신 하버드와의 갈등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버드대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상한을 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데요. 뭐 하버드를 넘어서 동부 명문대까지도 좀 이렇게 확장될 지금 조짐이죠. 그렇죠. 뭐 이거는 하버드대뿐만이 아니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비리그 그리고 이제 서부의 그 중요한 대학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학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보 성향이잖아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아마 그럴 겁니다. 젊은 예. 학생들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수없이 이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진보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학교들도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왜 이렇게 표적으로 삼느냐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예. 하버드 대학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여금을 받는 학교가 어디예요? 하버드 대학교이죠. 미국이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만 제대로 통제를 하면 다른 대학교도 자동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행정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콕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하버드가 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기여를 하거든요. 기부금을 내요. 그 기부금 내면 이거 세금 안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금 내면 거기도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거기 기부금 또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압박 정책을 이제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안 물러서고 있으니 아마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의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UCLA를 포함해서 UC 버클리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 대학 길들이기 속내는 뭐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DEI 이거 없애라. 이제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친 팔레스타인 시위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반유대주의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찌됐든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충돌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길들이고 싶어하고 대학교에서는 길들이지지 않고 싶어하고 그런 차이가
지금의 갈등 사항을 대변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파이팅!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부정부패 없이 사심 없이 정치를 해주시면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나라 편안하게 모든 일 다 잘 해줍소. 좀 따시게 해주시면 그만이지요. 뭐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님. 대학 캠퍼스의 길목마다 대선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나같이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나다니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 둘이서 지나가면서 넌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자는 20대의 움직임은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합니다. 네, 투표권을 처음 얻어서 이번 투표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발길이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데요. 밤을 새우고 나니까는 집에 가서 잠을 자면은 못 올 것 같아서 가족이 함께 투표하러 온 정겨운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투표를 하러 나온다니까 애들이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대학생 유성애 양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제 한 표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데 쓰여지는 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서요. 아무도 결과를 장담 못하는 가운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대표 결과가 추가될 때마다 TV가 엇갈렸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텔레비전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회가. 술자리에서도 감격이 이어졌습니다.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긍지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새 대통령이 열어갈 새 시대.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또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작은 우산도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구름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따라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만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